여러분, 만약 잠에서 깨어났는데 부모님이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휴대전화도, 지갑도, 차 키도 모두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2025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흔적 없이 사라지고 집에는 초등학생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손을 잡고 나갔다고요. 하지만 CCTV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1월 중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 관리사무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403호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김민호 군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침부터 집에 안 계신다는 내용이었지요. 관리소 직원이 집으로 올라갔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이만 나왔습니다.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송파경찰서 강력팀 소속 최성우 형사였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요. 최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33평형 아파트,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부부의 신발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남편의 휴대전화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여성용 핸드백 안에는 지갑과 카드, 현금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식탁이었습니다. 4개의 의자 중 2개가 뒤로 넘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은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리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목소리가 커서 잠에서 깼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빠가 엄마 손을 잡고 나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신발도 안 신고 나갔단 말인가요? 한겨울에요? 실종된 부부는 김도윤 씨 42세와 아내 이혜진 씨 40세였습니다. 결혼 12년 차 부부였지요. 도윤 씨는 강남에 있는 중견 IT 기업의 과장이었고 혜진 씨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즉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윤 씨의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에 따르면 도윤 씨는 전날 정상 퇴근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했지요. 혜진 씨가 일하는 마트에도 연락했습니다. 매니저는 혜진 씨가 성실한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결근한 적도 없고 평소와 다른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최 형사팀은 아파트 전체에 CCTV를 확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출입구까지 모든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저녁 7시 23분 도윤 씨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었지요. 그 이후로 1403호 앞 복도 CCTV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14층 계단 쪽 복도 CCTV에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영상을 확대해 보니 2개의 그림자 같은 것이 계단 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1층 출입구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출입구를 통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참 형사가 물었습니다. 최 형사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럼 아직 건물 안에 있다는 얘긴데요. 아니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거나요. 그것도 가능하지. 하지만 최 형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을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깨진 유리컵은 물컵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들이 식탁 주변에 흩어져 있었지요. 조각 일부는 식탁 아래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침실도 수색했습니다. 부부의 옷장은 정리되어 있었고 여행용 가방도 그대로였습니다. 세면대에는 칫솔 2개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외출하려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형사는 다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엄마 손을 잡았을 때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같이 나갔어요. 싸우는 소리는 들었니? 네,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어요. 무서웠겠구나. 네, 무서워서 방문을 잠갔어요. 아이의 눈에는 아직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수사팀을 모았습니다. 일단 단순 실종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휴대전화, 지갑, 차키를 두고 나간 것도 이상하고 CCTV에 포착되지 않은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사건으로 보시는 겁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주변 인물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부부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인간관계를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최 형사는 다시 한번 1403호를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 너머로 민호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혼자 남은 아이. 부모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실종 2일째, 상황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최성우 형사는 밤을 새워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요. 오전 9시 수사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김도윤과 이혜진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의문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부는 신발도 신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둘째, 새벽 2시 17분 계단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출입구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집안에서 격한 다툼이 있었던 정황이 명확합니다. 그럼 유괴 가능성은요? 신참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괴범이 부부를 동시에 데려갔다면 아이는 왜 그대로 둔 걸까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최 형사는 펜으로 화이트보드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변 인물 조사입니다. 그날 오후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민호를 다시 면담했습니다. 아이는 이모 집에 맡겨진 상태였지요. 최 형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어젯밤 일을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줄 수 있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쯤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큰 소리가 나서 깼어요. 무슨 소리였니? 엄마 목소리였어요.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빠는요? 아빠도 큰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화난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쨍그랑하고요. 무서워서 방문을 잠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있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현관 쪽에서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아빠가 엄마 손을 잡고 나가는 건 봤니? 아니요,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 손을 잡고 나간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최 형사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니? 아빠요. 엄마한테 가자고 하면서요. 증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8살 아이의 기억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김도윤. 그가 수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배우자 실종 사건의 70%는 가족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최 형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도윤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을 면담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과장님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거든요. 김 과장 팀이 통폐합 대상이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실직 위기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한 달 전부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최근에는 점심도 거의 안 드시고요. 또 다른 동료는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목소리가 커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렸습니다. 돈 얘기하더라고요. 카드값이 막혔다.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경제적 압박, 실직 위기, 가정 내 갈등,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형사는 도윤의 금융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3달째였습니다. 대출금도 상당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현금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었지요.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정불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해치고 자신도요. 하지만 시신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더 수상한 겁니다. 이혜진의 직장 동료들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선영, 32세. 혜진과 같은 파트팀에서 일하는 동료였지요. 최 형사가 선영을 찾았을 때 그녀는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선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가 아닌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 씨와 친하셨나요? 네, 가장 친했어요. 거의 매일 같이 점심 먹고 퇴근도 같이 했어요. 최근에 혜진 씨가 평소와 달랐던 점은 없었나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하지만 최 형사의 눈을 피하는 그녀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혜진 씨한테서 문자나 연락 받으신 거 없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최 형사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은 실종 전날 밤 10시 47분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발신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박선영 씨,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혜진 씨가 실종 전날 밤 당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참고인이 아니라 용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문자 받았어요. 하지만 답장은 안 했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불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이랑 심하게 싸웠다고요. 집에 있기 무섭다고요.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겼습니까?
경찰한테 말하면 혜진 언니한테 해가 될까 봐요. 남편분이 의심받을까 봐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진 언니는 착한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참고 살았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이 때문에 못한다고 했어요. 최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정폭력? 이것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혜진의 다른 동료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혜진 씨가 맞았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부부 사이 좋았어요. 남편분이 가끔 마트까지 데리러 오기도 했어요. 다정해 보였는데요.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최 형사는 혜진의 병원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최근 1년간 외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지요.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녁 8시 감식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계단의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기술팀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을 최대한 선명하게 보정한 화면이었습니다. 여기 2개의 그림자가 보이죠?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작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확실합니까? 네, 신체 비율로 봤을 때 성인 남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팔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형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증언이 맞았습니다. 도윤이 혜진의 손을 잡고 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2 사람 모두 맨발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 분석 결과 신발을 신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겨울에 맨발로 계단을 내려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1층 로비 CCTV입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총 6명이 출입했습니다. 하지만 14층에서 내려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빠져나갔다. 둘째, 아직 건물 안에 있다. 최 형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건물 전체를 수색합니다. 지하부터 옥상까지 모든 층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그날 밤 30명의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25층짜리 아파트 2개 동을 완전히 봉쇄하고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기계실, 계단, 복도, 옥상, 심지어 쓰레기 집화장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최 형사는 아파트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옆에 선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최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실종 3일째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실종 4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수사는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의 무능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최성우 형사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면에 붙은 증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깨진 유리컵, 넘어진 의자, 맨발 자국. 뭔가 놓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요. 1403호로 갑니다. 최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미 3번이나 현장 조사했잖습니까? 4번째 해야죠. 답은 그 집 안에 있습니다. 오후 2시 최 형사는 다시 1403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감식 팀원들도 후배 형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첫 조사 이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최 형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범인의 시선으로 보려는 듯이요. 거실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책장,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깨진 유리컵 조각들은 이미 증거로 수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모서리에 작은 흠집이 보였습니다. 뭔가 세게 부딪힌 흔적이었지요. 최 형사는 무릎을 꿇고 식탁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바닥 틈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냈습니다.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이었지요. 왜 여기 있지? 그는 주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싱크대를 열어봤습니다. 설거지통, 수세미 세제, 그리고 배수구 트랩. 최 형사는 장갑을 끼고 트랩을 분해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유리 조각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고의적으로요.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은 그대로 두고 일부는 싱크대에 숨겼습니다. 왜일까요? 최 형사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타일, 깨끗한 세면대, 샤워 부스,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봤습니다. 타일 사이 줄눈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욕조 배수구 쪽에서 멈췄습니다. 희미한 갈색 얼룩이 보였습니다. 최 형사는 즉시 감식팀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1403호로 오세요. 루미놀 시약 가져오시고요. 30분 후 감식팀이 도착했습니다. 욕실 불을 끄고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자외선을 비추자 배수구 주변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샘플 채취해서 DNA 분석 의뢰하세요. 최 형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이미 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혜진의 혈액이 맞았습니다. 욕실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최 형사는 다시 박선영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박선영 씨, 혜진 씨가 남편한테 맞았다고 했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작년 가을쯤부터 혜진 언니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영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일하다가 소매가 거쳤는데 팔에 멍이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넘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멍이 손가락 자국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술 먹으면 화를 낸다고요. 던지고 밀치고 소리 지르고요. 최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낸 적 있나요? 네,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아이 때문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돈도 없다고요. 어디 갈 데도 없고요. 실종 전날 밤 문자에서 불안하다고 했다면서요? 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다고 했대요. 그래서 더 예민해졌다고요. 혜진 언니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집으로 데려왔어야 했는데, 최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가정폭력, 경제적 압박, 그리고 혈흔.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실종 5일째 종합감식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식탁에서 발견된 유리 조각에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이혜진 씨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싱크대에 숨겨진 조각에서도요? 네, 동일한 혈액형입니다. 최 형사는 턱을 쓸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바닥에 큰 조각들은 그대로 두고 혈흔이 묻은 조각들만 골라서 숨겼습니다. 욕실 혈흔의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량입니다. 하지만 물로 씻어낸 흔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싸웠고 유리컵이 깨졌고 혜진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증거를 지우려 했습니다. 도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 형사는 민호가 머물고 있는 이모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뭐 그리니? 우리 집이요. 최 형사는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의 그림에는 아파트 건물이 그려져 있었고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검은 크레용으로 그린 2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 아빠니? 네. 계단을 내려가는 거구나. 네, 손잡고 나갔어요. 최 형사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2 그림자 뒤에 또 다른 그림자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뭐니? 손가락으로 3번째 그림자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저씨요. 최 형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아저씨? 몰라요. 그냥 아저씨요. 같이 있었니? 네, 계단에서 봤어요. 언제? 그날 밤이요. 방문 열고 나갔을 때요. 최 형사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엄마 아빠랑 같이 계단으로 갔니? 네, 뒤에서 따라갔어요. 얼굴 봤니? 아니요, 어두워서요. 그냥 그림자만 봤어요. 최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3자, 그날 밤 집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주 잘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수사 방향 전환. 최 형사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실종 당일 밤 집에 제3자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이가 직접 봤습니까? 그림자만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호는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핵심입니다. 최 형사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인물을 추가했습니다. 제3자 미상의 남성. CCTV를 다시 분석하세요. 실종 전날부터 당일까지 아파트에 출입한 모든 사람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김도윤의 인간관계를 재조사합니다. 친구, 동료, 친척, 모든 남성을 리스트업하세요. 수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최 형사는 다시 민호의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3개의 그림자, 2개는 선명하고 하나는 희미했습니다. 아이는 본대로 그렸을 뿐입니다. 형사님, CCTV 재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신참 형사가 달려왔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11시 42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새벽 3시 14분에 나갔습니다. 새벽 3시 14분? 네, 부부가 사라진 시각과 일치합니다. 최 형사는 일어섰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번호 추적하세요. 소유주 찾아내는 즉시 보고하고요. 알겠습니다. 최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과 이혜진. 그들은 혼자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실종 6일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실종 6일째 오전 차량 번호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유주는 이재훈, 34세. 그는 바로 그 아파트 야간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최성우 형사는 즉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재훈은 막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재훈 씨죠?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경찰입니다. 김도윤, 이혜진 부부 실종 사건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럼 실종 당일 밤 당신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있었던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협조하시면 참고인입니다. 거부하시면 임의동행 영장 발부하겠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최 형사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해 보세요. 왜 그날 밤 그 집에 갔습니까? 재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가 전화했어요. 몇 시입니까? 밤 11시쯤이요. 울면서 전화했어요. 남편이랑 심하게 싸웠다고, 무섭다고. 당신과 혜진 씨는 무슨 사이입니까? 같은 동네 후배예요. 고등학교 후배고요. 몇 달 전에 아파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뒤로 가끔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최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혜진 씨가 남편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날도 전화 받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중재라도 하려고요. 집에 들어갔습니까? 네, 초인종 눌렀더니 도윤 씨가 문 열어줬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집안 상황은 어땠습니까? 엉망이었어요. 의자가 넘어져 있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널려 있었고 혜진 씨는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하라고 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아이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도윤 씨 반응은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회사에서 잘렸고 빚이 많다고 털어놨어요.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혜진 씨를 제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일단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도윤 씨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셋이 함께 나간 겁니까? 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민호는 자고 있었고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으니까요. 민호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세 개의 그림자. 아이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태운 다음엔요? 재훈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 안에서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가 혜진 씨한테 소리 질렀어요. 내가 날 무시한다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뭘 안다고. 혜진 씨는요? 맞받아쳤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 순간 도윤 씨가 폭발했어요. 재훈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가 혜진 씨를 밀쳤어요. 세게요. 혜진 씨 머리가 차문 손잡이에 부딪혔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까? 처음엔 신음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점점 조용해졌어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야죠. 알아요.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막았어요. 경찰 부르면 자기가 감옥 간다고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요? 도윤 씨가 야산으로 가자고 했어요. 머리를 식히러요.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차를 몰았습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형사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후석에서 도윤과 혜진이 말다툼하는 모습, 도윤이 손을 뻗는 장면, 그리고 혜진이 쓰러지는 순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야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재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혜진 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을 짚어봤는데 너무 약했어요. 그 다음엔요? 도윤 씨가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였다고 어떡하냐고. 당신은 뭐 했습니까? 119에 전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제 폰을 빼앗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병원 데려가면 된다고. 재훈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혜진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형사는 다그쳤습니다. 이재훈 씨,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살인 방조죄로 기소될 수 있어요.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혜진 씨 옆에 누웠어요. 손을 잡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같이 가겠다고. 자살한 겁니까? 저를 보내줬어요. 아이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민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당신은 그냥 왔습니까? 저는 겁쟁이에요. 무서웠어요. 경찰한테 걸릴까봐, 제 인생 망가질까봐.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재훈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최 형사는 즉시 수색팀을 출동시켰습니다. 재훈이 말한 야산은 아파트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수색경과 구조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오후 4시 야산 외진 곳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김도윤과 이혜진이었습니다. 도윤은 혜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혜진은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고 도윤은 저체온증과 극심한 쇼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도윤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해.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줘. 실종 7일 만에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재훈은 사체 유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혜진이 다쳤을 때 즉시 신고했어야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방치했습니다. 그 침묵이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최 형사는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이모집 거실에서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나는 새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찾았니? 응. 어디 있어? 최 형사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어. 멀리. 하지만 민호를 사랑한다고 했어. 정말 많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만약 재훈이 즉시 119에 신고했다면? 만약 도윤이 분노를 참았다면? 만약 혜진이 먼저 도움을 청했다면? 하지만 만약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말이죠. 이 사건은 부부 동반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침묵과 방치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만 남겨졌습니다. 최성우 형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0117. 김도윤, 이혜진 부부 실종 사건. 종결.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사건이 있고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사가 견뎌야 하는 무게입니다. 최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정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